그래도 이런 심리는 국민들한테 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규제라는 거 뭐 버티면은 그렇죠. 네, 그런 설레는 좀 있겠네요. 뭐 국토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원희룡 장관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최근에 이제 지방 규제 지역 해제도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풀어준 거 아니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야. 초과이익 환수도 필요한데 너무 과하기 때문에 좀 완화해 주는 거지. 우리가 뭐 부양책이라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결국에는 풀어주잖아. 네. 나중에 여기서 집값이 더 떨어지면 또 풀어줄 거잖아. 폐지할 그렇죠. 거잖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다주택자 중도 양도세 중과도 안 그렇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시장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4367번님 김인만 소장님 역시 부동산 정책 예언가. 김 소장님이 말하신 내용이 정책으로 나올 때마다 흐뭇하게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또 마치 우리 목요일 목돈연구소의 목요일 부동산 코너를 기다렸는 양 네. 정부에서 네. 여러분 상당한 부동산 부양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규제 완화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몇 번은 언급은 했고요. 김인만 소장께서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거의 그 틀 내에서 나왔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오늘 요거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 좀 이게 뭔지부터 해서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재건축 부담금이죠.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 저는 사실상 무력화 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게 뭐냐? 네.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 환수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 재건축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구역 지정하고요. 추진위 만들죠. 추진위를 만든다는 얘기는 조합 설립을 위한 단계를 만드는데 추진위 그다음 조합을 만들어야 되죠. 건축 심의 받고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착공, 완공. 이게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굉장히 긴 사업인데 초과이익 환수는 처음 단계 추진위 단계부터 완공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개발 이익이 발생할 거잖아요. 거기에 공사비는 빼주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좀 올라가는 집값도 좀 빼주고 재건축을 하면서 좀 많이 올랐다 하는 금액이 있으면 3천만 원은 공제해 주고요. 3천만 원 넘는 금액부터 10에서 50% 세금으로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슈가 좀 많이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2006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행을 하다가 2013년에서 17년 무력화가 됐다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부활을 했는데 금액대가 너무 커요. 막 4억, 5억씩 막 부과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5억을 부과받은 사람은 네. 그 재건축으로 집값 상승액이 10억이 더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양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팔아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실현이익. 세금을 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거든요. 난 팔지도 않았는데 1억이든 4억이든 돈이 어디 있다고 내가 어떻게 내. 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통보를 했어요. 84개 단지에 대해서 야 이제 재건축 부담금 받아라고 하는데 재건축 그 지자체에서 단지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부과를 못했어요. 계속 미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정부가 개선을 하겠다, 개편안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거 핑계 대고 미뤘어요. 왜? 안 낼 것뿐이 아니까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하니까 미루다가 이번에 우리 8월 달이었죠. 대책 발표되면서 9월 달에 개편안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었는데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물론 우리 예상처럼 나왔지만 저는 뭐 잘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제 소위 말해서 집값 상승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완성됐을 때 이제 딱 입주를 했는데 그때 시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대비 자기 그 추진이 만들었을 때 가격 거기에서 그 이익의
최대 3천만 원 빼고 절반을 토해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금 바뀐 건 기간을 좀 줄여졌어요. 부과 시점이. 그러니까 기간이 길면 추진위부터 완공 단계면 10년 동안 발생한 15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추진위가 아니고 조합 설립 단계부터. 그러니까 3년 정도, 3년에서 4년은 단축시켜줬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개발 이익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고요. 3천만 원 공제라고 했잖아요. 네. 3천만 원을 1억 원까지. 1억 원까지는 안 내도 돼. 1억 원 넘어가면은 너 그다음부터 내. 네.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겠죠. 그리고 1주택자들 억울하잖아요. 야, 나 집 하나 있는데 뭔 세금을 또 내라는 거야. 팔지도 않았는데. 팔 때 양도세 내잖아. 나는 불만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10년 보유한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은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공공임대, 공공분양 물량의 대금도 빼주고요. 부과 기준도 7천만 원으로 좀 올려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빼줬다. 뭐 얼마나 빠지느냐. 네. 7월 기준으로요. 부담금을 통보받은 단지가 84개 재건축 단지들이 있거든요. 네. 이 중에 38개가 면제가 됩니다. 우와. 절반 정도는 이제 다행이다. 와, 아예 안 내요? 안 내도 됩니다. 네. 절반 정도 빠져버리고요. 네. 수도권 외 지역들, 지방 지역들은 32개 중에 21개가 빠져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방은 아무래도 집값이 좀 낮고 개발이익이 낮다 보니까 3분의 2 정도 빠져버렸고요. 1억 원 이상 부과되는 그 좀 비싼 네. 아파트들 있잖아요. 19단지가 있었는데 5곳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다 1억 미치네요. 네. 네. 다 미치고 이제 5개 단지만 세금 부과해야 되니까 88곳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들 10년 보유한 사람들은 더 줄어들잖아요. 네. 50% 가면. 네. 1억 원 정도 내가 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1,500만 원만 내면 된다. 아, 그게 3천에서 7천으로도 커졌고 네, 맞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50%로 잘라줬고 또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으로 되면서 그렇죠. 기간 또 줄었고 하고 특히 조합 설립할 때 튀어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추진위가 아니라 설립일로 하면 또 상승폭도 맞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겠네요.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요. 네. 폐지는 아닌데 그래서 뉴스만 보면 폐지는 아니니까 뭐 별거 아니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좀 무력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바뀐 개선안에 따르면은 실은 재건축 사업에 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거 이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 중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였죠. 이거는 아니네요. 이거는 큰 부담은 아니겠네요. 지금 사업하는 분들 말이에요. 지금 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뭐 영향 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못 하나가 좀 반은 뽑혔다 한 3분의 2 정도 뽑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좀 감면해주고 완화됐으니까 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게 뭐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이미 부과받은 단지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단지들은 이거 초과이익 환수 때문에 재건축을 안 하고를 지금 결정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속마음은 언젠가는 풀리겠지. 네. 언제까지 이걸 유지할 거야.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거나 좀 냉랭해지면 풀어줄 거야라는 아예. 네,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 것이 왔다. 시간이 더 지나면 이마저도 또 그러니까, 폐지되지 예, 않을까라는 예.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뭐 아주 치명적인 영향보다는 그래도 할 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는 뭐 국토부가 발송한 그 고지서에는 4억 낼 뿐, 네네. 뭐 3억 낼 뿐 맞습니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분도 이 소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그분도 아예 부과가 안 됐다니까요. 부과도 안 된 거구나. 안 됐죠. 예. 국토부에서 지자체한테 부과해라고 줬는데 지자체에서는 잡고 있었습니다. 고지서를 안 날린 거죠. 야 지금 날려본들 사실 조세장이 4억 원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네.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네. 지자체도 아는 거죠. 이걸 부과했다가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고 네. 정부에서도 완화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럼 지자체에서 고지서가 나간 아파트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84곳 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그런 부작용은 없는 거죠. 뭐 소급 적용을 한다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부과를 안 했으니까. 뭐 기존에 4천만 원 내야 돼, 5천만 원 돼야 돼 이런 분들은 뭐 케바케긴 계산. 하지만 거의 0으로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분들은 안 내도 되죠. 그래서 예. 앞서서 뭐 확 줄어들었잖아요. 예. 84개 중에 예. 실제로 뭐 38개 단지가 면제가 됐고 1억 원 이상 부과되는 단지는 5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남에 아주 비싼 아파트들 반포 3주구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만
그래도 한 억 단위로 좀 내긴 내야겠죠. 근데 조금 전에 김만 소장께서는 이번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규제 완화가 큰 영향은 안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심리는 국민들한테 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규제라는 거 뭐 버티면은 그렇죠. 예, 그런 설레는 좀 있겠네요. 뭐 국토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원희룡 장관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최근에 이제 지방 규제 지역 해제도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풀어준 거 아니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야. 초과이익 환수도 필요한데 너무 과하기 때문에 좀 완화해 주는 거지. 우리가 뭐 부양책이라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결국에는 풀어주잖아. 네. 나중에 여기서 집값이 더 떨어지면 또 풀어줄 거잖아. 폐지할 그렇죠. 거잖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다주택자 중도 양도세 중과도 안 그렇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시장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1099번님 재건축되는 아파트에 일반 분양으로 입주를 합니다.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은 분양 금액이 늘어나나요? 2024년 8월 입주인데 해당이 되나요? 이미 그 중도금 납부 표를 받지 않으셨나? 추가로 또 마지막에 그 일반 분양이라고 하셨으니까 청약을 통해서 그건 조합원 확정 분이 아닌가? 아니라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영향이 없고요. 일반 분양은 확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입주자 모집 공고 보고 내가 정해진 돈 계약서 쓴 대로 그냥 계약금 내고요. 계약금 이미 냈을 테니까 중도금 내시고 입주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야기는 조합원들 원래부터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진행이 돼서 멸실을 하고 이제 진행이 맞아요. 되는 입주권이 된 그런 조합원들 이야기입니다. 네. 일반 분양이시잖아요. 1095번님.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스케줄표대로 아마 그럼요. 중도금 납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합원 분들은 저도 뭐 지인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청산 시점에 뭐 7천만 원, 8천만 원이 뭐 더 늘어나더라고요. 뭐 그럴 수는 마지막 낼 있죠. 때는. 맞습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고. 이제 더 늘어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뭐 거래 폭감, 매매 수급 지수 80분계 뭐 뉴스에 매일 나오니까 매수 심리가 그냥 0이죠. 79.5인데요. 뭐 저는 이 분위기면은요 한 달 지나면 아마 10월 넘어가고 10월 말 정도 되면 70도 붕괴되지 않을까, 한 69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얼마 전에 발표한 한국은행이 주택 가격 전망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그것도 67, 지난달 대비 9%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이거는 100이 넘어가면 집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100 이하면 내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5개월 전이죠. 4월 달이 114였어요. 그러니까 4월 달만 하더라도 오른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더 많았는데 이게 5개월 만에 67이면은요 200명 중에 거의 뭐 67명만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희망이 없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5개월 만에 거의 천당에서 지옥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왜 집을 안 사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금리의 끝이 어딜지 몰라서 맞습니다. 지금 시중 대출 금리 7%도 보인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더 올리면은 더 가는 거죠? 더 오르는 거죠? 그렇죠. 뭐 고정금리 기준으로 7% 정도 되고요. 우리 변동금리는 이제 우대금리 보통 대기업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 우대금리 받으면 4% 중반대 되는데 4.8 정도 뭐 그 정도 나오는데 이제 한국은행 또 태세 전환했잖아요. 0.25 베이비 2번 올린다고 하다가 이제 0.5 기정사실화 거의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 되면 우리 기준금리가 3.5까지 가거든요. 1%포인트 더 올라가면 아니면 뭐 3.25. 3.25나 3.5 정도 가면 우리 아까 4.8% 받으신 분들은 5.5나 한 6% 정도 간다라고 보여지죠. 이게 괜찮은 금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갔다. 그때 거의 변동금리 한 7% 정도 됐고요. 집단담보대출 같은 거 우대금리 받으신 분들은 5%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5년 전으로 돌아갔다. 금리 수준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이제 집값이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뭐 논거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정부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 뭐 6.8에 받았다, 뭐 7.1에 받았다. 뭐 그럼요. 5.9에 받았다. 그때도 집값 수억씩 올랐는데 왜 금리 오른다고 집값 떨어지냐고 하네. 뭐 이런 논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때가 금리가 더 높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금리가 모든 집값을 좌지우지하지는 않거든요. 금리도 하나의 팩트인 건 맞는데 하나의 요소인데 금리가 다는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왜 영향이 없었고 지금은 왜 영향이 있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인데 자 우리 노무현 정부 생각해 보면은요 노무현 정부 저는 굉장히 억울한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 출범하자마자 집값이 올랐거든요. 네. 집값이- 문재인 정부도 그렇죠. 네. 네. 집값이 왜 올랐냐고 생각하면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일기 신도시 200만 호 건설 계획 나오고 네. 뭐 규제하면서 집값이 안정됐잖아요. 1993년부터 98년도 외환 위기 전까지 김영삼 정부는요 YS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집값이 안정됐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물량을 많이 풀어놔서 이제 예. 예. 평화 시대 예. 진짜 유일한 평화 시대가 YS 정부 시절이었는데 마지막에 외환 위기 왔죠. 네. 집값 폭락했죠. 그러면 주택 가격이 얼마나 저평가가 됐겠습니까? 네. 한 8년 저평가 정도 안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 에너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규제가 다 풀렸잖아요. 네. 외환 위기 때 다 네. 풀리고 대출 문턱도 열어버렸죠. 우리 금융시장 개방됐잖아요. 그 전에는 개인들 대출 잘 안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안 나왔는데 다 풀려버리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그 짐을 노무현 정부가 다 받은 거잖아요. 아무리 규제해도 안 잡히고요. 네. 그때는 금리가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금리가 올려도 집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2012년도 바닥 찍고 13년, 14년 회복하고 15년부터 올랐는데 지금까지 올랐잖아요. 2021년 상반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오버슈팅이 된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저금리 기조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치명적인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맞고 그때는 지금은 맞고 틀리고 맞습니다. 네. 한 연구기관에서 현 집값에서 20%가 더 떨어지면 이제 영끌족들의 본격적인 이제 이탈. 근데 그 20%가 떨어지는 게 약 한 2017년 레벨로 맞습니다. 가면 문제가 발생이라는데 네. 한 달 전에도 얘기했고요. 어제 또 언론사들과 인터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회적으로 현재 집값보다 40% 떨어져야 된다.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20% 떨어졌다가 40% 되는 순간 와장창인데 경제가 이게-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뭐 집값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많이 오른 아파트들 우리 통계만 보면 PIR 보면 2배 정도 올랐지만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네. 그렇죠. 중산층 이상이 생활 인프라가 좋은 아파트들은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5억짜리 아파트가 15억 정도 서울 기준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40% 정도 조정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는- 잠실에 그때 소개했던 그 아파트는 지금 9억이 27억 됐다가 그럼요. 지금 19억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이 돼야 될 필요도 있지만 문제는 속도잖아요. 너무 네. 가파르다. 이게 뭐 5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서서히 좀 조정이 되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박한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제일 문제가 되신 분들이 한 10년 전에 사신 분들은 괜찮아요. 5억짜리 아파트가 15억 갔다가 12억, 네. 10억 가도 5억 벌었잖아요. 충분히 버틸 수 더 있죠. 현재까지는 더죠. 네. 네. 뭐 크게 네. 아마 버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연끌하신 분들 한 2, 그것도 3년 한 전 2018년, 19년 그렇죠. 들어온 분들. 19년, 네. 20년, 네. 21년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네. 들어가신 분들은 한 12억 정도, 13억 정도 그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5억입니다. 네. 5억이 15억 됐는데 그 가는 전에 한 과정에 13억에 13억, 들어갔다. 12억 구간에 들어가서 네. 한 2, 3억 올랐는데 지금 반납해 버렸다. 그 가격이 왔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안 되겠다, 빠져나와야겠다라고 해도 안 팔리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분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0.5% 금리가 오르면은요 이자 부담이 한 50만 원 정도 늘어난다라고 하거든요. 예. 굉장히 부담스럽죠. 1% 늘어나면 100만 원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원희룡 장관은 네. 5억이 15억 된 게 네. 지금 뭐 13억, 12억인데 네. 이게 10억이 아니라 네. 한 8억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예. 말씀하셨고요. 제가 최근에 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중간에 뒤늦게 연결하신 분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내심으로 그래도 물론 뭐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예. 연착륙을 시켜야 되고요. 피해자들을 좀 피해자죠. 저는 피해자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집값이 오르는 게 이분들 잘못도 아니었고요. 네.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연끌을 할 수밖에 만든 사회적 분위기, 정치권, 정부 저는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니들이 샀으니까 니들이 책임져라고 하기에는 저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안심전화 대출 같은 거 문턱을 좀 올려줘서 네. 무주택자들이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신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수도권 뭐 4억 원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거 어떻게 맞추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심전환 대출 문턱을 개방해서 변동금리를 좀 고정금리로 그렇죠. 바꿔주는 좀 이런 저리 상품 대출로 좀 전환할 수 정책목이지. 있게 해서 예. 집 하나 있는 분들 마음 편하게 좀 살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진짜 대폭 완화됐다는 거 네. 속보로 저희가 또 가장 먼저 전해드리면서요. 이게 이제 앞으로 한 달 뒤, 석 달 뒤 부동산 시장 영향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